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합니다. 재정적으로 가능하다, 아니다, 불가능하다. 소외계층 복지에 더 신경 쓰는 게 효율적이다, 아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렇게 활발하게 불붙지 않는 것일까요? 기본소득 논의는 먼 미래의 일이죠. 또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왠지 멋져 보입니다. 정치적 구호, 수사, 레토릭으로도 안성맞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당장 올해 예산과 관련돼 있죠. 오늘 생계 문제고요. 당장의 토론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제가 내년에라도 살아나지 못한다면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겠죠. 뭐가 앞서서 논의되어야 할까요? 왠지 논의는 멋져 보이는 먼 미래의 일입니까? 아니면 서민들 생계가 달린 오늘의 일입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공허한 학문만을 편하다고 여기는 세태, 태도, 이런 건 실사구시의 자세가 아니죠. 배우고 힘써 행하지 않으면 학문이란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너무 멋진 이야기만,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국내외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투자 정보도 전해드리는 원포인트 경제 레슨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코스피 대단합니다. 예, 101포인트, 100포인트 넘게 빠졌죠. 코스닥도 7%가 넘게 하락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예. 여러 사람들한테 오늘 주가가 도대체 왜 하락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누구한테 여쭤보셨어요? 주로? 제가 주로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애널리스트들, 그다음에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 예. 모르겠다. 예, 모르겠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알고 있으면 그거는 좀 더 쉽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무튼 주가가 이게 떨어진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주가가 단계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143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80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2달 정도 사이에 올랐잖아요. 예. 근데 똑같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것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났을 때에 급락을 했잖아요. 주가가. 그렇습니다. 예. 그때 대략 한 800포인트 정도 주가가 오르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냐 하면 1년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굉장히 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대략 8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려면 2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2달 만에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결국은 첫 번째는 그래도 뭐니 해도 가격인 거네요. 예, 그렇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다른 어떤 걸 가지고도 그거를 커버해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담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져서 지난주서부터 그 전까지 한 3주 동안의 주가의 상승은 뭐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형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목표했던 수익률만큼만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잘 올라가서 누구도 뭐 가격이 갑자기 변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양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의 가장 특징적인 형태로서 나온 거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경기 둔화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네. 이런 부분들인데 네.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작동을 할 거다라고 그동안에 많이들 전망을 했었는데 네.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는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과거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라고 했던 것들을 모두 다 끌어다가 이제 이유가 되는 형태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이제 오늘 하락을 갖고 온 그 부분이었는데 예. 이게 앞으로 한번 보게 되면 우선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차 하락보다는 2차 하락이 이번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이 1차 하락입니까? 2차 하락? 이번이 2차 하락이죠. 하락이죠. 1차 하락은 이제 3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예. 2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3월 말 정도에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사이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유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충 이런 이유면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대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서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우선은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게 되면 요게에서 어디에서 대충 주식을 사면 돼. 이렇게 하는 이제 기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기대가 형성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2차 하락은. 2차 하락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게 1차 하락의 전저점까지 내려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예. 거의 없죠. 예. 근데 이제 1차 하락은 급락을 하는 형태고요. 2차 하락은 급락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른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들어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간 조정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끌고 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더 사람을 정말 불안하게 하고. 그렇죠. 예, 더 미치게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주 급락을 해버리면 예. 그거는 가격이 너무 갑자기 싸지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선가 끊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견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이게 뭐 급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시들어버리는 형태가 되면 그때는 정말로 어떤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2차 하락.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서부터 시작하고 오늘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2차 하락이 그런 형태가 되면 정말로 이제 좀 피곤해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 이제 신문이나 뭐 이런 인터넷 뉴스에서는 7% 정도 코스닥 하락하고 예. 코스피 4% 이상 하락했을 때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코로나 재유행, 북한 우려 부각의 투자 심리 악화 뭐 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코로나 말씀하셨던 것이고 코로나가 얼마 전에 여러 군데에서 뭐 다시 좀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없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렇죠. 다 알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게 새로운 팩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보면 해석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는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발생을 할 때 각도가 갑자기 확 꺾이면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각도가 꺾이면서 그때는 이제 확산하는 것이 좀 줄어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대부분 어떤 그림들을 갖냐면 이게 종의 형태에 그러니까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벨의 형태 이렇게 또 이제 급하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역유자 형태 이런 형태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 그거하고는 상당히 좀 벗어나 있는 형태죠. 미국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면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가 미국에서 2만 6천 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하루에. 예. 근데 지금도 보면 2만 명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게 그냥
최대 발생을 한 다음에 예. 거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기고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원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22개 주 같은 데에서는 이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보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나 이란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서부터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지가 됐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겠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다라고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두 번째 확산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그 영향은 어떨 거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1차 확산 때보다는 영향이 상당히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두 번째는 이제 1차 확산 때는 여러 나라들이 특히 선진국도 그렇고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 자체를 중지시켜버리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정책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질병은 질병대로 가고 경제는 경제대로 가고 이런 형태로 그냥 가자 이렇게 돼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2차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1차 확산 때처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제가 생각했을 때의 코로나19의 확산 이거는 주가의 그냥 핑계거리 정도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외신들도 사실은 뭐 미국에서 얼마나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는지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자국 뉴스에서도 잘 안 하더라고요. 예, 이제는 뉴스 그러니까 그 언론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상태가 된 거죠. 2만 명씩 아직도 감염이 되고 있는데 예. 우리는 뭐 열 몇 명만 감염이 돼도 집단 감염 뭐 예. 지역 감염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크게 나오는데 예.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 이게 아마 이제 집단 면역 체제나 그냥 포기하는 그런 모드로 전환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정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와 질병이 같이 간다. 예.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론도 그게 불가피한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두 나한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이제는 뭐 2만 명 정도 발생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뉴스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다음에 북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예. 북한이 뭔가 큰 일을 좀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 거는 사실이죠. 예, 미사일을 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북한이 뭐 이렇게 뭔가 일을 저지르면 예. 주가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가에 별다른 반응이 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이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 하는 것들을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왠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한 거고요. 근데 제가 그 뭐 이게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선 보면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된 재료입니다. 예. 이게 제일 처음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86년도 이때에서부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거의 3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똑같은 재료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건 겪어볼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겪어봤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의 신선도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원래 이게 그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려면 재료가 처음 나오는 거여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를 갖든지 지나친 낙관을 갖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19가 그런 형태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 35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너무 익숙한 재료라서 그렇고요. 예. 두 번째는 겪어볼 수 있는 극대극을 모두 다 겪어본 형태였죠. 아주 나쁜 걸로는 정말 그 핵실험까지 다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서해안에서 교전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다 겪어봤고 그다음에 최상의 경우도
정말 몇 달 사이에 정상회담을 몇 번씩 하고 미국 대통령이 와서 이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위에 좋고 밑에 나쁜 것 사이에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북한 이슈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은 레토릭이나 수사, 선전선동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가. 예.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예. 없으면 뭐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미중 관계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일주일, 2주일 전에 홍콩 때문에 미국이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오늘 외신을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게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 수입액도 늘고 있고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서로 간에 지금 열심히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죠.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니까 조용히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예. 언젠가는 또 숫자로 나타날 수가 있고. 예. 예. 대충 뭐 연말 정도 되면 지금 이제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수입 수출 모두 다가.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동안에 한 5개월 동안 그중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다가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무역이 증가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거든요. 예. 이제서부터는 원래 약정한 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원래 약정한 걸 채우려면요. 하반기에 중국이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게 90% 늘어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가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봐야죠. 실질적인 수치 같은 것을 유심히 그게 언론에 부각되지 않더라도 한번 꼼꼼히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경희님. 이종훈님 말씀대로만 하면 이익이 납니다. 비록 소액 투자자지만 2130대에서 이익 실현하고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예, 보람이 있습니다. 진짜. SJA님. 우리는 북한에 쫄지도 않고 전염병도 문제없다는 대내외적인 행보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예. 내부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오늘은 많이 내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바이오 관련 주식들,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특히 이제 오늘 뭐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거의 뭐 2배 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그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갔다. 예, 이렇게 생각이 엄청나요. 지금 예. 뭐 무슨 시총이 막 몇십 조씩 올라버리니까요. 예, 그렇죠. 예. 크게 오른 가장 큰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꼽아서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가 상당히 잘 되다가 보니까 K 방역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이 정도 가면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나 그다음에 제약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예.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발동에 걸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볼 게 지금 코로나19의 그 치료제를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자기네가 공표한 회사만 다 따지더라도 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를 보면 우선 제일 먼저 개발하는 회사는 살아남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이익을 낼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만 3개더라고요. 임상 3단계. 예, 그렇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현격하게 다른 것보다도 가격이 싸면 그런 회사 한 2-3개 정도는 살아남을 그걸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4-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승자 독식이군요. 예, 승자 독식인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확 퍼져버리는 형태가 그렇죠. 돼버리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백신 개발 쪽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 미국의 머데나 같은 데가 지금 3상 실험 들어가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선은 이제 백신이 정말로 개발이 될 거냐 하는 것들은 좀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퍼지기 시작한 게 1970년대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에이즈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백신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회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게 신종플루가 유행했으니까 신종플루의 백신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나오고 1년 동안에 매출액이 얼마냐면 2조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정도 그 매출이 발생하면 50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7% 정도 매출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 집단 감염이라는 거를 집단 면역체계라는 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나중에 가면 70-80%가 이미 항체가 생기는 거야. 예, 그렇기 그럼 끝나요. 때문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 예.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지만 예. 이게 백신이 개발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2, 3년 정도가 지나면 갑자기 매출이 90%씩 막 이렇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사용이 안 되는 형태가 그렇죠.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제약 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못했던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30개 넘는 신약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신약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의 이익을 보면 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크게 그렇게 이익을 내거나 그런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는 왜 그런 이런 환상이 퍼지냐. 옛날서부터 우리나라의 제약 회사들이 굉장히 약할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요. 신약 하나만 터지면 아스피린 터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아스피린은 정말로 보편적인 약이었죠. 예. 예. 그 히트작이 나온 거고 대부분들이 그렇게 큰 이익을 내거나 이러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바이오 주식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기적인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분기 영업이익이 보니까 한 620억 정도 났거든요. 626억 났는데 삼성전자가 제 기억에 지난 1분기가 한 6조 원이 좀 넘었죠. 예, 그렇죠. 6조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만 치면 10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53조 원이고 삼성전자는 한 300조 원 정도 되니까 6배 정도. 6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00배가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은 6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시가총액을 압도할 만한 성장성을 시장에서 엄청나게 쳐주고 있거나 아니면 거품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이겠죠. 두 개 다가 전부 다 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최경영의 경제쇼에서는 제가 워낙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바이오 회사는 제가 잘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가 PR이 수백 배예요. 그렇죠. 이미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순이익이 나중에 그 정도 돼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된 적이 그렇게 거의 없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의 산업이 나오거나 물건이 나오거나 이렇게 돼서 그게 정착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철도가 나왔다 이렇게 가면 제일 처음에는 그 철도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로 철도가 세상을 엄청나게 바꿀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진짜 철도라는 것이 없어질 것처럼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산업 전체가 한번 이제 완전히 다 재편이 돼 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라운드에 들어가면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까지 갔다가 두 번째로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코로나19가 나와서 첫 번째가 1-1이 또다시 이제 그 반복이 되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된 건데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또 크게 정리하고 이러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그 2000년도에 IT처럼. 그렇죠. IT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정말로 잘 될 것 같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중에 무수히 많은 회사들은 다 정리가 돼버렸고요. 지금 뭐 라이코스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라이코스라는 회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코리아 야후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 지금은 뭐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회사들이 네이버, 다음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재팬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이버 다음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다음도 국내 시장에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를 했는데 그렇죠.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런 제약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큰 기업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하는 R&D와 이제까지의 노하우를 과연 10년이나 20년 정도 걸려서 반도체처럼 따라갈 수 있는 분야인가. 거기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데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IT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발전하고 할 때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체적으로 굉장한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재까지는 보면 이제 그 개발돼 있는 것을 대량으로 생산해 주는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산업이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에 맞는 거고 아주 조그만 회사들이 지금 이제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과연 성공을 하는 회사들이 거기에서 몇 개나 나올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하루에 지금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막 5% 이상 하락을 한 거는 앞으로도 이럴까요? 아니면은 이번에만 좀 이례적으로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제대로 그 하락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게 나온 거고요.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속도는 하락 속도는 상당히 좀 더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꾸준히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좀 더 아무튼 이렇게 좀 괴롭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주가의 모양이 바뀐 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의 힘으로써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유동성 장세가 나오게 되면 가장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보면 급등과 급락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이게 돈의 힘으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돈의 힘이 작동을 할 때는 급등을 하는 거고 돈의 힘이 조금 딸려버리면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게 되면 펀더멘탈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실적이 어떻고 그다음에 또 뭐 경제가 어떻고 이러는 건 오르는 기간 동안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게 이제 당장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이 이미 한번 시작이 됐고 처음이니까 굉장히 크게 영향이 나왔다가 앞으로 보게 되면 속도는 줄어들면서 대신에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끝이 나서 하락이 끝날 건지 하는 것들을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상당히 또 빠르게 급등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 때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봤던 거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달라붙고 막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떨어지게 되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3월 달처럼 아예 급락을 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어지거든요. 워낙 급하게 떨어져 버리니까. 기존에 물린 사람들 빼고는. 그런데 이제 이게 천천히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는 중간에 계속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걸려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피곤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하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있으면 참 막막하죠. 특히 이제 그렇죠.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좀 급히 돈 쓸 자금이나 대출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급히 쓸 돈을 가지고 참가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지금 가장 크게 문제는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게 신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용 잔고가 11조 정도로서 굉장히 늘어나 있는 형태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예. 만약에 오늘 같은 하락이 한 번만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겁이 나서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하면 사람들은 하락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공포를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있습니다. 이런 예, 게. 그렇기 예. 때문에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더 아무튼 이렇게 그 하락 그 손실이 커지기 전에 손실을 멈추고 예, 싶은 빨리 욕구가 아주 잘라야 강하죠.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신용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그 집어넣었던 돈의 2.5배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증권사 신용대출 2.5배나 해줘요? 예, 2.5배까지죠. 그러면 그렇군요. 40%만 하락하게 되면 원본이 다 없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네요. 예, 근데 예. 40% 되기 이전에 예. 그러니까 뭐 한 25% 뭐 이 정도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미 위험 신호가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에서부터는 정말 자기 정신이 들질 않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러면 오히 그 나중에 가면 정말로 이제 하락했을 때에 막 그 주식을 내다 팔고 이렇게 해서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딱 보면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전까지 주가가 불과 일주 전까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옆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예,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좀 떨어지면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돈을 빌려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2008년 이후에 어떤 패턴처럼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양적 완화한다 돈을 푼다 자본시장이 좋아진다 금융시장 좋아진다 안정화된다 주식시장 폭등한다 그렇게 한 1, 2년 가다가 성장률 괜찮아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로 지금 쭉 갔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이 패턴이 돼버리는 건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패턴 현재로서는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저금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유동성을 쏟아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가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쭉 올라왔고 그다음에 경제도 2년 정도 지난 다음서부터 제자리를 잡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경제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자기 복원력을 좀 갖게 되는 때가 된 건데 그때의 정책을 원래의 형태로서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네. 그러니까 금리도 인상을 하고 유동성도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의 상태로서 돌려야 되는데 그때의 중앙은행들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한 2년 하다가 말았잖아요. 예. 그 제일 처음에 금리를 인상한 거는 금리를 굉장히 낮춘 이후에 6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인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데에서는 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올리는 형태에서 그냥 갔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던 가장 큰 거는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우선 보게 되면 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안 들다가 보니까 이게 다시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에 혹시나 굉장히 또 갑자기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책을 빨리 제자리로 돌려야 할 시간을 놓치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가지고 저금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순환적으로 나빠지다 보니까 아예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뭐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이러는 건 이제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요. 예. 오히려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원래 많이 풀었던 유동성에서 더 많이 풀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패턴이 계속 이제 이제는 이제 뭐 벗어나지 못하는 형태로서 계속 돼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참 이게 걱정인 게 거품을 키웠다가 거품을 좀 빼는 기간을 한 몇 년 가졌다가 예. 그랬다가 다시 거품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는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 이거는 언제 그러면 다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새로
갱생 태어날 수 있는가.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가장 그 갑갑한 부분은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많은 거를 풀었는데 이 정도밖에 회복을 못하냐라는 예.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언제 회수해 드려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디플레와 인플레가 동시에 진행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물 쪽에서는 디플레가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자산 가격은 인플레가 나오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정책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아, 이게 자산 시장은 또 인플레가 되는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산 시장이 인플레가 저렇게 계속되는 걸 놔두면 나중에 엄청나게 버블이 생겨서 그게 터지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저걸 잡으려고 한다 보니 지금 금리. 실물에서는 아예 예. 이건 뭐 디플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거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돼버리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이게 이렇게 된 가장 예. 큰 거는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왜 우리가 외환위기 나고 했을 때 다 그 겪어봤던 것처럼 우리는 FM대로 했죠. 예, 그렇죠. 예. 그 외환위기가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고 하게 되면 아주 혹독하게 구조조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을 덜어내 주게 되면 그다음에 그 시점에는 굉장히 그 어렵고 예. 그다음에 고통을 겪어야 되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리고 유동성을 풀면서 모두를 다 살려주는 형태로서의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패가 완전히 꼬여버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어려워진 형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조건 아무튼 뭐 유동성, 돈 이런 것들은 무한대로 풀어보자 이러면서 이제 덤비고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한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트랩에 갇혀 있는 것, 덫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예. 상황이라 예. 여기에서 어떻게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거기다가 이제 미중 갈등의 고립주의로 간다고 하면 더 심하게 그 세계 경제가 출렁일 텐데 그런 예.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그도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올 때 야, 지금 주식시장하고 경제 사이에 괴리가 많이 발생해서 이게 문제인데 라고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지난주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금리 결정 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금리는 뭐 더 이상 내릴 게 없으니까 금리는 아예 동결을 시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올해의 연준이 보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6.5%. 내년도는 5% 정도 되고 예. 내후년은 한 3.5% 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플러스죠. 예, 그렇죠. 내년에는. 플러스죠. 예. 그다음에 실업률이 올해 말이면 한 9.3%. 내년도에 6.5%, 내후년도에 5.5%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숫자만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숫자를 요구를 했던 거였죠.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도 저는 참 그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15% 가까이 되는 실업률에서 올해 말에 9.9% 정도 되면은 그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 이런 수치로 봤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예. 경제 활동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졌으니 경제 활동만 재개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온다.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예. 4% 정도 될 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연준이 공식적으로 그거는 예.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올해 예. 연말 되더라도 9.5%니까 거의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이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것이 이제 미국에서 전미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예. 경기 침체 그다음에 그 경기 회복 이거를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예.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2월 달서부터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128개월 동안에 걸쳐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그게 사상 최장기간이었는데 사상 최장기간에 걸친 경기 확장이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사상 최장기간으로 경기가 좋았으면 그래도 둔화되는 것이 상당히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전망이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여태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서부터 이제 경기 때문에 이렇게 나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주식시장은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 한 10년 예. 말씀하신 대로 10년 호황장이었는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이제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거 모두 다 지났기 때문에 1라운드는 끝났다라고 보입니다. 1라운드는 끝났다. 예, 그다음에 예.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2라운드는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급락하거나 이러지 않고 예. 내려오면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만든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선 이제 앞으로 경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19가 진짜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질병과 경제를 같이 간다라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예. 코로나19의 확산이 줄지 않는 형태가 되게 되면 경제 활동은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까지의 모양을 보게 되면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요 다음 국면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그렇게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면에서 봤을 때도 V자 형태의 반등 이거는 앞으로 반등하는 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보면 경제 변수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그렇겠죠.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거나 이래서 올라가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이미 V자 형태로서 반등을 하는 것까지 모두 다 반영을 한 상태거든요. 이미 반영했다. 예, 경제가.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뭐에 반영하냐면 V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V자가 끝나고 난 다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이 부분이나 또는 이제 정책이 먹히는 이런 강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봤을 때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다는 안 좋은 형태라서 V자 형태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 V자 형태로서 반등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국면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오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했던 거의 절반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반등했던 거의 절반.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유의를 하셔야 되죠. 우리가 보통 W자 많이 이야기하는 게 폭락했다가 폭락한 거에 한 50% 올랐다가 예. 다시 이제 반등했던 거에 절반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 그렇죠. W자가 그냥 W인지 수많은 W가 겹쳐진 꼬불꼬불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 3, 4일 사이에 주가가 180포인트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많은 기대들을 갖고 그다음에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땐 갑자기 한 200포인트 떨어지면 이전에 올랐던 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진입을 했다가 그러면 또 그렇죠. 거기에서 또 물렸다가 이러면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하고는 완전히 거의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은요. 실물하고 기본적인 형태만 비슷할 뿐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주 다른 형태로서 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 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물하고 일정 부분씩의 괴리가 계속 생기면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데이빗 유님은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이제 시장의 유동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동자금요? 예. 유동자금은 유동돼 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만요. 돈은 유동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느 구석에선가 이미 다 가 있는 형태거든요. 정박을 해 있다. 이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뭐 언론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뭐 1,300조의 돈이 무슨 뭐 부동화돼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1,300조의 돈이 부동화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 1,300조의 돈은 다 들어가 있는 구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A금이든 뭐든 예. 당좌예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면 뭐 그 인출을 하기 쉬우면 그게 그냥 부동화돼 있다라고들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부동화돼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 사이에 보면 회색 지대에 돈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씩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가 들어가 있는 곳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재밌네요. 2828님, 앞으로의 주식 투자는 꼭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까지 예. 바이오나 이런 걸로 해서 성장에 기대가 있는 주식 이런 것들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튼 기대를 더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 그 짧은 기간 내에서 놓고 보게 되면요. 지금은 성장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장주 할 때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아까 바이오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성장 주식 이런 거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지금 주가하고 그다음에 기업 내용이나 기업이 돈 버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좁히려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좁히는 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쉽잖아요. 예. 갑자기 이익이 증가하거나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런 거 하시는 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랜 시간을 보고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저는 뭐 그동안에 얘기됐던 뭐 바이오도 그렇고 또 뭐 2차 전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들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비춰집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 시대가 뭐 한 수십 년 갔잖아요. 사실은 예. 한국이. 부동산 시대에서 코로나19 이후에 이 대전염병 이후에 주식 시장의 시대로 뭔가 머니가 무브하는 것인가 예. 돈이 움직이는 것인가. 당장에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한쪽으로 쏠리기는 어렵고요. 지금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쪽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모두 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예. 모두 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스텝으로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서 주식으로 쭉 이동하고 이러는 거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사람들의 투자 패턴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기대나 이런 예.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예. 두고 천천히 움직이는 형태가 되니까 그 이렇게 뭐 세상이 갑자기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번에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예, 짧게 10초만. 조금 예. 텀을 가지고 좀 시간을 움직이셨으면 가져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종희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